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도 변호사 시험 28번 사학상 인가, 형성적 행정이죠. 특허 인가 대리, 인가 부분.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 인가 처분 자체만 하자가 있다면 인가 나오면 항상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기본행위였죠. 기본행위가 원래는 1번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는 건가,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는 것인가 했을 때 위에는 맞고 아래는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자가 없는 상태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인가를 꽂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유효한 상태로 바뀌죠. 물론 얘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기본행위에. 근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인가를 갖다가 꽂아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어야지 유효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바뀌는 거, 다시 말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인가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무효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고 해서 유효한 기본행위가 무효인 기본행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쵸? 아니죠? 이건 원래 무효니까. 여전히 무효니까. 그것을 무효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 협의소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인가처분, 여기에는 하자가 없잖아.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은 위에는 인가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죠. 인가처분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인가처분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맞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돼서 유효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은 의미가 없다.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보충행위 인가처분 자체만 하자가 있다면 이게 1번 상황이죠.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익이 있다, 협의의 소익이 있겠다. 그러나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가처분에는 특별히 고유한 위법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행위 쪽의 하자, 이게 있는 건데,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것을 다투어야 하고, 이겁니다. 다투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는 이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는 기본행위가 사법행위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법행위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행위를 직접 다퉈야 되는 것이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익은 없다. 효리상인가죠. 효리상인가, 이게 되는 거죠.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침해의 해소, 원상회복의 불가, 기본행위와 인가, 여기서 기본행위와 인가 이 부분 협의 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 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결의하는 행위, 그 기본행위, 조합원들의 결의행위, 기본행위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그 계획안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 강학상 인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본행위와 인가의 구도인 것은 맞지만 인가가 나와가지고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조합이 발령한 처분으로 봐야 된다. 조합이 발령한 처분, 계획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허가를 받기 때문인 거죠. 민법 45조, 46조에 나오는 그 정관 변경 허가 대표적인 가항상 인가입니다. 저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의가, 행정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래 허가에 금지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가항상 인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금지 해제의 문제가 아니다. 관할행정청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이것 좀 조심해야 되고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의 인가처분의 의미도 있고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면허와 동일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시냐면 지금 이건 특허잖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영업허가, 식품 접기하고 명업허가 그건 가항상 허가지 않습니까? 가항상 허가는 원래 자유로이 양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법관계 말하는 겁니다. 사법관계. 우리가 언제나 밑에다가 사법관계를 갖다 놓고 위에다가 공법관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영업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법관계 문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건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허가니까. 허가는 자유로이 양도가 되니까 대물적 허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는 이미 소유권 넘어간 겁니다. 유효한 양도기한은 체결된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위승계 신고를 했었는데 그 신고 요건 안에 이 유효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라는 양도계약 체결이 요건으로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보고 그리고 그 수리는 영업자 변경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가항상 허가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계약 맺으면 사법관계 부분은 종료된 겁니다. 이미 해결된 거고 그 다음 이제 공법관계 부분에서 영업권이 이전되냐 안 되냐가 이게 지위승계 신고였었습니다. 허가는 그거였었다. 사법관계는 끝나고 공법관계에 국한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선 특허다 이거예요. 특허는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으면 이렇게 택시 운송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도 인정돼요. 공법관계 사업권도 인정되지만 특허 받으면 그것은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사법관계에선 또 재산권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공법관계에선 사업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선 재산권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재산권도 누가 설정을 해준 겁니까? 이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룸사롱이 원래 내 건 거예요.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 내 재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 원래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야. 팔 수가 있는 거고 행정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오직 공법관계에서 영업권 넘겨주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사법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권이라는 거를 누가 준 거야? 원래 내 게 아니라 행정청이 준 거란 말이야. 행정청이. 그 재산권 역시도 이거 팔 수 있는 거잖아.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 특허 받으면. 그렇죠? 이것도 행정청이 준 거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 소유권 넘기는 것도 행정청 허락받아야 된다고요. 그 사법관계에서 소유권 넘기는 부분도 이 재산권 파는 것도 이것도 행정청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가항상 인가 특허는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팔 수가 있는 거죠. 동의가 있어야만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문제는 그렇게 쳤던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쑥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특허 이 소유권 자체도 이 재산권 자체도 누구 거냐 누가 준 거냐 이거 행정청이 준 거다 이거야. 행정청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는 것도 행정청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 부분이 인가인 거야. 그 부분이 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양도양수 인가라는 부분은 사법관계 부분에서도 역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이 뭐야? 공법관계 부분에서 사업권 이전에 대한 문제도 역시 양도양수 인가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네, 허가는 사법관계 빼고 공법관계 부분에서만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의미를 갖는 거다. 그 다음에 특허는 양도양수 인가가 필요한데 그 인가는 사법관계 공법관계 불문한다. 양쪽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재산권 이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업권 이전에 대한 문제 사업권 이전에 대한 문제가 뒷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설립인가 판례 변경 얘기하는 거죠. 네, 2009년도 거 얘기하는 거고,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칠 뿐, 항상 인가에 불과하다. 이건 종전 판례 입장이고,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가 지금 판례죠. 최근 판례. 공법상 무슨 법인? 사단법인을 설립시키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공용 수용권을 인정을 하죠. 권리 능력 설정행위입니다. 권리 능력 설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띈다.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 얘기하는 거죠. 본대회급 복명이죠. 본대회급 복명. 거기서 명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명부분. 본대회급 복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명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그다음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그리고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적극적 요건이 있죠. 본대회급까지죠. 본대회급까지는 집행정지가 되는 쪽입니다.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복명, 이건 집행정지가 안 되는 쪽이죠. 소극적 요건. 그러면 적극적 요건은 집행정지 규정이 몇 조입니까? 23조가 아니라 23조 2항이라고 했죠. 2항에 포함된단 말이야. 소극적 요건은 23조 3항에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근데 그 3항에 보시게 되면 뭐가 없어?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법에. 이건 지금의 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법은 30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포함됩니다. 원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 자체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본안 소송에 대한 문제죠. 본체 소송 문제지 집행정지 보전 소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본안 판결에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집행정지에서 판단할 게 아닌데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건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전부만, 그러니까 본대회급까지만 봐야 되는 것인가? 그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그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뭔 놈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는가? 효력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효력정지를 명할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학설 대립이 소극적 요건설, 적극적 요건설, 그리고 요건 부정설 이렇게 있죠. 이건 본안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집행정지에서 볼 게 아니야. 요건 부정설. 그다음 거꾸로 들어가서 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집행정지가 되는 거야. 적극적 요건설.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땐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거야. 그게 소극적 요건설이 통설 판례죠.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에서요 나눠 갖고 들어가야지. 확인을 구할 이익 그리고 법률상이익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법률상이익은 시송의 12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 공권을 말하는 것은 물론인데 그래서 이 무효확인송도 제3자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확인을 구할 이익 이 부분에다가 확인의 이익 즉 보충성 원칙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 이익이 인정될 때 그때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은 법률상 이익 부분만 신경 쓰면 되고
확인을 구할 이익은 신경 안 써도 되고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인을 구할 이익 부분은 보충성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구할 이익 안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이 직접적인 구제수단,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이행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 이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2008년도에 판례 변경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견 없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막을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에서도. 그래서 지금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행정소송법 30조 4항이라는 게 현재 없지만 무효확인 판결이 나왔을 때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기속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가. 이게 이견 없는 교수님들의 견해이십니다. 그게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이다. 라고들 평석을 내놓으셨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은 이행소송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관계는 더 이상 성립되는 게 아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4조의 그건 행정심판법 28조의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는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유지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거는 부가가치세 사건이 더 이상 부당이득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부당이득 사건으로 보면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꺾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걸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냥 맞는 말인데 다 좋은 말을 잘 설명해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환급세, 다른 국세입니까? 안 됩니다. 지방세입니까? 안 됩니다. 보험료입니까? 안 됩니다. 그것들은 판례가 여전히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맞고 부가가치세만 유독 이렇게 보고 있죠. 납세 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 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초과 납부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급 의무는 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급 의무는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재산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적 문제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미 법에 의해서 환급 청구권과 환급 의무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모두 떠올릴 수 있어요. 환급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환급 거부하면 환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환급 청구권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 거부도 처분이 아니에요. 환급 거부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방금 전에 됐죠.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다. 환급 거부 취소는 각하된다.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여기서 이제 공법상 의무라고 찍어버린 겁니다.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고 항고소송 안 되고 이건 아예 공법상 의무의 문제고,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국가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니까 당사소송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30번 갑은 자기의 소유 건물의 3층 부분에 외벽 보강공사와 지붕 보강공사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3층 부분에 무허가 증축공사를 했다. 무허가 증축공사를 했다. 이에 대집행 나올 게 예상되고 구청장은 무허가 증축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을 하였다. 공사 그만하고 부작위 임무 부과는 하명, 부작위 하명을 하나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부분은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부작위, 그 다음 이미 만들어진 부분은 제거하라, 원상회복하라, 철거 명령,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부작위 하명, 자기 하명 둘 다 등장하고 있고요.
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 부분은 위반을 때리고 있고 철거도 안 한 거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자기 의무 부분에 불이행도 때리고 있고 위반도 때리고 불이행도 때리고 양쪽 다 때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완공 때려버렸다. 우리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 명령을 하죠. 현재는 뭐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현재는 철거 명령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계고서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계고가 너무 빨리 나온 거죠. 동시에 소정의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게 바로 뭡니까?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 주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계고의 요건, 요상 구문이죠. 요상 구문, 계고서는 아주 요상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상 구문은 행정 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상당한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요상 구문의 상당한 기간 보장했고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결합되었다는 얘기죠. 철거 명령과 계고가 결합해서 한 장의 문서로 나왔다.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법에 의한 제19조 1항 2조에 의한 계고처 3조 1항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이다. 각각의 처분이다. 그 요건도 충족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각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제기할 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해야 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 특정돼야 된다. 우선 방금 봤던 대로 계고는 요상 구문에서 구체적 특정이죠.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를 계고서에서 분명히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전후 송달된 문서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앞에서 온 문서 가지고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후적 요인이 아니라 이것은 사전적 요인에 의한 하자 치유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던 판례죠. 전후 송달된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갑이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대집행 실행은 강제 철거 얘기하는 거죠. 강제 철거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염병을 던진다. 화염병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권기태입니다. 권기태. 그게 기태의 가장 특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 제일 잘 던지는 건 제가 제일 잘 던집니다. 화염병을 1초에 100발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저기 선생님 다 모여서 총회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팀만 가서 이제 뒤풀이를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자기들은 수업이 없네. 난 수업이 3개나 했는데 또 항상 이게 불리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공단기를 깨부실까? 그래서 그런 얘기 어떻게 깨부실까 우리?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 잘 만든대요. 1초에 100개 만든데 난 1초에 사수대장 출신이다. 나는 5년 동안 100개 던질 수 있다. 공단기 불태우고 뛰어내릴까? 좋댄다. 네가 해라. 공단기를 파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물론 악의 축이긴 한데 악의 축이라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 쇠파이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뭐가 또 까먹었잖아. 저항 강제 철거 들어오는데 포크레인 들어오는데 화염병 던지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집행 실행은 강제 철거,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수인 하명으로 파악되는 이유가 저항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수인 의무가 부과가 된다.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돼. 이거 독일에는 있어요. 독일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저항하면 밟아라 이게 있어요. 밟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실력 행사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거잖아. 신체에다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공무원이 움직이려면 직접 강제로 가야 돼요. 직접 강제로. 그게 가장 침입적인 거잖아. 근데 이거 직접 강제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응원 요청을.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신고하고요. 그럼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빼내야지 거기다가 공무원이 가서 막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을은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건축법이라는 개별법에 80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따로 있죠. 어저께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는 또 유의미한 문제가 또 있었죠. 우리 강제집행의 대강 이직 중에서 일반법을 갖고 있는 건 대집행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집행법이 있다고 대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 있었죠. 뭐예요? 공법상 계약이었습니다. 공법상 계약. 계약 같은 경우엔 행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력 집행력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존속력, 그리고 강제력. 그 강제력, 자력 강제력이 행정행위에만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분명 행정대집행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약정 내용 안에 대체적 자기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상대방이 국민이 불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집행법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강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문제, 반대쪽 문제를 많이 보다가 그런 쪽 방향도 있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배상법 제5조이랑 영조물의 설치관료로 인한 손해배상,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무슨 말이에요? 강학상 공물이다 이거죠.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은 아니고 이건 그냥 공물이다. 물적 요소만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정당한 권한을 취득하지 않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점유 관리하고 있는 놈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거 점유 관리하고 있어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선.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고 할지라도 개보수 얘기하는 거면 개보수 개수 중이라고 할지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 고수량 홍수량보다 난 고수량을 좋아하는데 최고의 높이 계획 고수량 계획 홍수 같은 말이고요.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본 계획에 정해져 있는 계획 고수량 높이만큼 제방을 쌓아놓은 게 맞다면 이겁니다. 제방을 쌓아놓은 게 맞다면 그 제방까지가 바로 하천입니다. 그렇죠? 제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공곡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제방 가면 이렇게 만져지잖아. 이거 벽돌이니까 그렇죠? 만지면서 자연곡물이군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 후에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책정을 했거나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하는 등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하천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얘기하는 거죠. 설치관리하자 우리 판례 입장은 절충설 입장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와 교집합 그리고 안전의무 위반, 관리의무 위반 이 부분이 있고 그 관리의무 위반 부분에서 불가항력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김포공항하고 매양리 사건 때문에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는 물적 하자하고 물적 상태 하자, 물리적 하자라고도 하죠. 이거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기능적 하자, 사회적 하자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여기는 뭐 특별히 기능적 하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서 뭐만 생각하면 돼? 물리적 하자, 물적 상태 하자만 생각하면 돼요. 이 높이는 물적 상태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물적 상태 하자 없고 그 다음 기능적 하자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인과관계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 아주 훌륭한 문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익보호성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보시면 부작이란 말 없죠? 부작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일관되게 사익보상을 우리 판례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뭐라고 보고 있어? 위법한 자기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사익보상을 판례가 함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작이란 말이 따로 등장을 안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모든 상황에서 사익보상은 다 필요한 게 이제는 맞는 겁니다. 판례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익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학설이 대립하죠. 위법성설, 직무 관련성설, 법적 손해설, 상당 인과관계설 이렇게 배상 책임의 어느 요건과 관련지어야 될 것인가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돼서 사익보상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과관계라고 정확하게 짚고 들어오셨네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내부 질서 규율 목적인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봤을 때 내부 질서 규율 목적만 인정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 보호가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일반 공익만 보호하면 안 되는 거고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 구성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 개인의 안전과 이익,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 문제나 이런 쪽이 뭐가 좋아요? 공무원 시험 쪽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굳이 판례를 안 찾아봐도요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푼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읽을 자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좋아져요. 눈이 계속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가 그 다음에 7급 9급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이 표현이 이 내용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연상이 되니까 7급 9급 문제 푸는데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변심 문제가 아주 좋아요. 노량진에는 변심 문제를 푸는 강사님이 아무도 안 계시죠. 뭐 그분들의 실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를 많이 칭송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어주다니 그런 실력도 있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막 그 대단한 실력 아니야? 똑같은데요, 그냥 문제가. 그러니까 노량진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더 쉬워. 길면 길수록 설명이 많기 때문에 푸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냥 뭐예요? 그냥 변호사 시험이니까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그냥 쫀 거야. 그치? 그건 쫄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면 위법성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성문법 위반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불문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문법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 모두 포함된다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신의 성실, 공서 양속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위법성을 우리가 넓게 봐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뭐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볼 것인가, 위법 판단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설은 취소음과 똑같이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자. 광의설은 요런 아이들도 포함시켜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로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부작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작위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으면 사실은 물론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가 맞아요. 부작위 쪽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헌배제 자기 의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위헌배제 자기 의무, 위헌배제 자기 의무 조리법 그거를 잡으면서 객관적 정당성 결여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제죠. 뭐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에 나서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판례가 나와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요거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걸 연결을 약간 억지스럽게 시킨 느낌이 좀 있습니다. 취소의 원고 적격. 법인의 주주는 이게 지금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준상대방 이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한테도 침익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도 침익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툴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같은 침익을 당하고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준상대방 이론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난도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뭐로 접근을 했었냐면, 사실상 양수인이 불복하는 상황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룸사롱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인은 이미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근데 아직까지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안 받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현재까지 영업자잖아. 양도인한테 영업허가 취소가 나오면, 그러면 양수인이 거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한 이해관계인 제3자, 이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시작은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연 친구거든요. 법인의 주주는 이거 저축은행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 상당히 많아요. 저축은행 망했을 때, 그때 상황들인데,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있는 얘기하는 거죠. 계직후 일간축,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여야 하는 것이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의 침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계직후 일간축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 이익 침해 안 된다. 간접적 이익 침해, 그렇죠? 처분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저축은행한테 나왔잖아요. 법인한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인의 주주들, 이 은행의 주주들, 얘네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할 텐데, 법인한테 침익적이고, 주가 떨어지면 얘네들도 당연히 침익적이고 한 건 맞단 말이야. 그렇긴 한데, 얘는 어쨌든 간접적 이익 침해 문제인 것이다. 직접적 이익 침해는 법인입니다. 저축은행이란 말이죠. 이럴 땐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없다. 계직구여야 되는 것이지 일간추는 안 된다. 이런 판례인데, 그 얘기가 요 앞에 나와요. 원래 계직구 일간축.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하여튼 심각하다 뭐 얘기를 하면서 뒤쪽 상황, 성질상 법인이 이를 다툴 수 없다, 기대할 수가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원고적격을 인정을 했었어요. 왜 없는 걸까? 왜 법인은 왜 안 싸울까요? 법인도 분명히 본인한테 침익적인데, 은행이 자기 망하는 거를 그냥 스스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건데, 그러면 누가 소송을 대행해야 돼요? 법인의 소송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가 소송을 대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저축은행 대표가 직무정지 당했어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당하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이 안 돼요. 대표의 직무수행 내용 중에 하나가 소송대리입니다. 소송을 대행하는 거거든. 소송 대행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표 손발 묶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못 움직여요, 지금. 법인이 소송을 못 제기한 상황,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땐 누가? 주주가 움직이는 걸 허용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주가 움직이는 걸.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서 과당 경쟁을 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게, 이게 뭐예요? 거리과당 방지죠. 거리과당 방지. 경업자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경업자 소송.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특허면 그 영업상 이익 침해는 권리 침해가 맞고, 허가면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지만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리 제한 규정이 바로 거리과당 방지잖아.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 방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이게 신규 업자.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 같은 종류, 이게 바로 기존 업자.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해,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맞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이게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허가를 받은 친구가 경원자고 허가를 받은 친구가 경업자예요. 알겠어요? 전에 문제 오류 한번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경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말을 했고, 경업자가 왜 소송을 제기해요?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죠?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원자고 경업자고 이런 지위를 갖는 겁니다. 예, 방향 잘 잡고, 예, 기존 업자는 경업자, 신규 업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3자면 다 안 되나? 아니죠.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거리 과당 방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 방지의 목적으로 해석되니까 예, 원고적격 인정되죠.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이건 이제 또 뭐예요? 양쪽 다 신청이죠. 신청인, 신규입니다. 신규 경험관계.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판례는 경쟁관계, 경험관계 막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다.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 오히려 이쪽에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불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경원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 예, 이 얘기는 뭐예요? 갑한테 만약에 허가가 나오고 을한테 안 나왔다 그러면 갑에 대한 허가를 을이 다투려고 들어가면 이건 삼유형이잖아요. 제3자 방어소송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이 원고적격은 예, 지금까지 판례가 인정을 해왔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판례가 새롭게 명시적으로 판시한 부분이 뭐냐면, 예, 명시적인 거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을 같은 경우에는 거부 처분을 법적으로 받은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예, 판례가 최초로 예, 얘는 진짜 거부 처분 받은 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기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지금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이 오른쪽은 옛날 판례, 저 왼쪽이 최근 판례 쪽도 잘 정리해 두시고,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이거는 뭐 얘기하려고, 이거 리을하고 미음하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예, 양질물인 대연입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질물인 대연입.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했었던 거, 양, 질, 물, 인, 예, 인에서 다시 나눠서 대, 현, 입 이거였었잖아요. 양은 양적 범위, 질적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이렇게 들어가고, 양적 범위는 법률상 보호 이익의 법률, 양적 범위, 예, 근거 법규에서 관계 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법규, 관계 법규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질적 범위, 목적론적 해석이죠. 명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상 이익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환경상 이익, 누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 도출된다. 물적 범위, 과연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사업인가,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이거죠. 인적 범위,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면 예, 이익 침해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니까 원고적격 인정되고, 밖에 거주하면 그렇지 않은데 현실 일시, 그래서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지만 안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면 예, 그러면 원고적격도 인정되고, 이것도 사실상 추정,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건물, 토지 등만 소유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대상지역 안에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사람은 안 되고, 마지막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입증하면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건데,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 예,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예, 대상지역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죠.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일부러 예상할 수 있고, 사실상 추정이죠. 이건 누가 반증해야 돼요? 원고적격 깨려면 요거는 피고 쪽에서 반증을 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은 인정이 되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예, 사인의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맞다. 그들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것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돼서 원고적격 된다. 이건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얘기한 거고, 이제 다음은 밖에 거주하는 주민.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 환경상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이해관계인 주민들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이건 뭐예요? 대현입에서 입, 새만금 사건 그 법리 얘기하는 거죠.
수인 한도를 넘는 재산이나 환경상의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면, 이건 지금 소송 요건인데 입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처분의 취소를 갈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양질물인 대현입으로 그냥 다 처리되는 게임입니다. 33번 항고송의 소송 요건. 제재적 행정처분, 그 처분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 경과로 영업정지죠. 3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3개월 영업정지 다시 3개월 지나갔다. 효과가 소멸이 되고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 중에 효과 소멸되고 효력도 함께 소멸되겠죠. 불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처분 기준에 제재적 행정처분, 판례는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불러요. 받은 것을,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문제가 좋은 거야. 이런 걸 다 소개를 해주잖아.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을 삼아서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 후행처분, 이게 가중 제재처분이죠. 가중 제재처분, 가중 요건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위반 횟수와 관련된 문제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 장래 위험 방지 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처분에 정한 제재기한인 경관,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옛날식이죠. 종전 판례. 2007년도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에서 꺾어버렸죠. 전원합의체 판결. 꺾어서 이제는 법률상 위험을 요구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판례는 이 시행규칙을 법이 아니라고 보죠. 행정규칙이라고 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은 역시 존재하는 게 맞다.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지위승계 신고 그거죠. 사법관계에서 뭐 인감 같은 거를 위조해가지고 계약서를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지. 양도인과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이럴 때 누가 불복해? 양도인이 불복해? 양수인이 불복해? 이거는 양도인이 불복하죠. 양도인은 수리에 대해서 불복하고 양수인은 수리 거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원래는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안 하고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행정법원은 사법관계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거야. 행정법원 그냥 갖다 줘도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계약이 무효면 그 수리가 무효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효항의소송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무효항의소송이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통상고시에 의해서 통상고시 일반 처분 얘기하는 거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일반 처분,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 일률적으로,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일률적으로 규율을 할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두 아는 걸로 치자, 이거지. 모두 아는 걸로 치자. 의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판례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개별 처분은 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일반 처분은 안다는 것이 몰라도 아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거, 아는 거로 의지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안다라는 기준을 개별 처분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몰라도 상관없고 고시의 효력 발생한 날, 이게 며칠입니까? 5일이죠.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6조의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일. 일반 처분은 일반 공고문서인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적용을 받죠.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14일이잖아.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의지해야 된다,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안날에 90일 가자, 안날에 90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상태, 무응답의 상태, 소극적 상태가 계속되는 날, 그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부작위 여파인 소송은 사실 기산점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90일, 이걸 할 수가 없잖아. 원칙적으로 제소기한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 특례 규정은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취소이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뒤로 밀리는 측면에서 국민한테 유리하지만 부작위 위협행위 중에서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없던 제소기간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 그 부작위 위협행위 중에도 38조 2항에서 20조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죠. 준용하고 있는 건 재결이 있을 때. 국가공무원 갑에 대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사실심, 지금 언제? 사실심입니다. 사실심이 계속되고 있다. 1심이나 2심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권자가 파면 처분을 3월의 정직으로 감경을 했다. 변경 처분을 한 거죠.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갑이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소청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소송법 22조 3항하고요 18조 3항 3호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조 3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변경할 수 있잖아요. 처분이 바뀌게 되면 22조는 뭐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죠. 21조가 소의 종류의 변경이고, 그러니까 처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예 바뀌었잖아 내용이. 그러면 소변경을 할 수가 있죠. 사실심까지는. 그럴 때 행정심판 신소 쪽에서 또 거쳐야 되냐? 안 거쳐도 된다. 18조 3항 3호 이쪽인데요.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22조 3항 이쪽인데 18조 3항 3호에는 뭐 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을 변경했을 때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을 변경하면 22조에 처분 변경을 위한 소변경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변경이 안 되니까 상고심에서 안 되죠. 그래서 새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정직에다가 그때도 행정심판 다시 안 거쳐도 된다가 18조 3항 3호에 있죠. 18조 3항 3호에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음 3, 4. 피고적격 개별법령에서 합의제행정청의 장 이건 뭐예요? 노동위원회법 27조 얘기하는 거죠.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따르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장을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누굽니까? 중앙노동위원회죠. 걔가 재결청으로서 행정청인데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 피고는 누구다? 합의제 행정청이다. 그쵸? 짱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게 특이한 거고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부 위임은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임청이 상급행정청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취소송에서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이다? 아니죠.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거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본안의 문제로서 주체상 적법 요건 문제일 뿐이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의신청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건 부진정 이의신청, 이건 행정 심판이죠. 얘는 또 뭐 얘기하려고? 얘 나오면 무조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토지보상법 나오면 무조건 필재필 격일증 이거라고 했죠. 필재필 격일증. 훌륭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매직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상재결은 전부가 논점이고 수용재결은 재필형이 논점이라고 했죠. 재필형. 구토지수용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구토지수용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지금은 임의주의가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쳤다 이거야. 이의신청 수용재결한 중앙토지 수용이나 지방토지 수용, 얘는 누구예요? 원처분청이죠. 처분청입니다. 지토의가 포함되어 있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니까. 다만 이의신청 재결 자체, 이의재결 84조에는 이의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는 무슨 얘기야?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 이의재결을 한 중토의, 여기선 얘만 나왔죠. 얘가 재결청. 재결청을 피고로 해서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거다. 재필형이고요.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납세 의무는 뭐야? 공법관계죠. 공법상 의무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이고, 과세관청 항고소송이 행정청이 되는 거고, 당사소송은 39조에 따르면 행정주체가 피고죠.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그 밖의 권리주체, 이게 39조 내용이고,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무수탁사인이죠.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될 테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습니다. 피고 경정이 필요하겠죠. 취소음과 당사소송 모두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고 경정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14조에 피고 경정 준용되는 건 맞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왜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만 될까? 피고 경정이 14조에 있는 피고 경정은 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소변경, 그쵸? 피고 경정은 실제로는 소변경이기 때문에 소변경과 소병합은 사실심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경정도 사실심까지만 되는 거야. 이건 실질이 소변경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공물 이거는 강론이고요. 그 다음 갑은 2013년도 3월 6일 산림대에서 토석 채취 허가, 강학상 허가죠. 신청을 했는데 허가권장 A가 13년 4월 1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건 절차 요건이 아닙니다. 내용 요건이죠. 이에 갑은 2013년도 5월 1일 절차 요건이 깨졌다는 건 행정청이 발부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발부 절차고, 민원인이 밟아야 되는 부분은 절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내용 요건입니다. 내용 부분이에요. 갑은 2013년도 5월 1일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던 것 사실이나 위 사유가 적법한 반려 사유는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법원이 9월 6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했고 확정이 되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상, 이건 뭐야? 직권탐지가 포함되죠. 소송 요건은 완전한 직권주의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주장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당사자들이 반려처분의 존재를 낮추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알아서 밝힌다. 그쵸? 알아서 밝히는 게 소송 요건이죠. 주장을 하든 말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딴소리 해도 귀도 안 기울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툰 소송이어서,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도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26조에 직권심리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권심리주의. 우리도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변론주의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뿐이죠. 수소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무도 주장한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법원이 알아서 증거조사해서 확정하냐? 그럴 필요 없죠.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주장을 해야지. 수소법원은 위 반려처분 당시 A가 알고 있었던,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처분시가 기준이 되잖아요. 통설 판례.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처분시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처분시까지 제출된 자료나 알고 있었던 사실, 이게 아니라 그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당시까지, 즉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란 말이에요.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제출된 거 다 보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했는지를 보는 거지, 처분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A가 소송의 계속 중에 방금 전 위에서 뭐라고 했어? 동의를 받아오지 않았다. 이게 거부 사유, 당초 사유. 토속 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토속 운반 차량의 통행 시에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와 토수에 흘러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 매몰 우려가 있는 미치는 영향 지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사유를 새로이 처분 사유를 추가한 처분 사유에 추가. 동의서 안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다. 동의서하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깨졌다. 실체사 관계죠.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 사유의 추가는 인정될 수 없을 테고, A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할 의무는 있겠지. 거부처분 취소 확정 판결이니까 30조 2항 적용이 되고,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서 거부처분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허가를 내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얘기하는 거죠. 위에는 처분사유 추가명, 밑에는 기속력. 그런데 거꾸로 돌려도 상관없죠? 거꾸로 돌려도 위로 기속력을 꽂아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거를 꽂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고, 이겁니다. 둘 다 기사동과 처분시 기준하는 것은 처사추변과 기속력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서로 3번 4번 바꿔도 똑같습니다. 리을 미음. 네, 그 다음 37번 이것도 강론.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헌법소원의 대상 여신 전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문책경고 어때요? 여기 원래 땡땡이가 있구나. 얘는 땡땡이가 왜 없어 그러면? 뭐 이래 문제가. 항고소송 문책경고 어떻습니까? 문책경고 이거 문책 경고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이거 경고 이러니까 행정 지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련 법령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저 문책 경고 받은 사람은 다시 임원이 일정 기간 동안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봤던 사건이었었고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이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협조 요청,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내 요청 이러면 행정지도의 형식입니다. 위에 경고, 저것도 행정지도의 형식입니다. 그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잖아. 과연 그런가? 라는 문제죠. 계획하는 행위가, 갑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현재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지촉구 공문은 뭐냐? 이건 단순 의견 표명이에요. 단순 의견 표명. 그러니까 여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널 혼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행정지도. 단순한 의견 표명 행정지도고요. 구치소장이 미결 수용자로 하여금 아직까지 판결이 유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용시는 물론 수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용시설 내에서는 물론 수용시설 밖에서도라는 거예요. 수용시설 내에서는 당연히 재소자용 의료 수의를 입게 하는 게 맞죠. 관리를 하려면. 근데 재판 나갈 때 과연 그 수의를 꼭 입고 나가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입고 나가라라고 옷을 안 주고 수의만 입혀서 내보낸다. 이러면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이런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옷 안 주고 이러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 맞죠. 공권력 행사. 내 옷 안 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 이거는 다툼이 있잖아.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서 확인이죠. 뭐 특수임무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 뭐야 이건 표네. 원처분인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에 대해서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해. 제3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재결청이 뭐 옛날 스타일로 얘기를 해. 그냥 행심이가 하면 되지.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을 해서 이런 표현 이젠 잘 안 씁니다. 이런 표현. 지금 이거 14년이죠. 14년. 언제 바뀌었다고? 2008년도 2월 29일 날 재결청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죠. 거의. 행정심판위원회랑 일치가 돼 이렇게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 나왔습니다. 확정 필요 없고 확정 없어도 상관없죠. 형성 재결이 나왔는데 근데 취소 처분이 나왔죠. 근데 처분청이 또 취소 처분을 했어. 취소 재결 나온 다음에 취소 처분하면 그건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죠. 왜? 이미 형성 재결이니까 이미 처분은 취소된 겁니다. 재결에 의해서 이미 취소가 된 거고 처분청의 행위는 취소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식품 접객업자 갑은 호객꾼을 고용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음란 비디오를 사용. 옛날 얘기야. 비디오를 요즘에 누가 틀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이나 헌재에 재판을 청구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관련 규정 위헌성을 다툰다고 했을 때 옳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보시게 되면 식품 접객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종업원은 뭐 이렇게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거 질서유지죠. 질서유지. 뭐였니 얘네. 호객꾼, 삐끼 썼고 그다음에 음란 비디오. 위생은 아니잖아. 그치? 보건 위생도 아니잖아. 질서유지. 그다음 총리령을 정한 사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총리령 나옵니다. 시행규칙. 총리령이고요. 57조 44조 1항에 따라서 얘네가 준수해야 되는 내용은 별표다. 17이다. 이런 내용이다. 하고 나서 여기서 하목 그다음 거목 보시게 되면 하목에 삐끼 쓰지 마라. 손님을 꾀어드리는 행위를 했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란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같은 거 상영하지 마라. 안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준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5조 보시게 되면 이래 행정청은 다음 각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에서 영업정지, 그다음 영업소 폐쇄 명령할 수 있다. 그다음에 13호. 13호 이건 지금 법률입니다. 13호 이렇게 들어가니까 44조 1항, 아까 44조 1항이었었어요. 1항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은 이번에 다시 또 총리령. 얘가 다시 법률이 또 다시 내립니다. 또 다시 내려서 만들어 놓은 게 또 이제 89조. 이게 또 시행규칙 나오고 총리령입니다. 74조부터 76조, 75조 포함되어 있고 아까는 별표 17, 지금은 별표 23 들어갔고 처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거목 등장하죠. 거목 등장하고 하목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 거목이 있지. 거목하면 영업정지 1개월, 그 다음에 하목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 끌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법원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기준, 내용은 행정규칙 마련한 경우다.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보죠. 총리령 형식으로 갖춘 경우에 법규성을 갖는 걸 당연하므로 구속력,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죠. 아니라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따라서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 제재처분,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안 갖는다, 틀렸고. 4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하위 법률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걸 보고 여러분 대강이 느껴집니까? 위생관리, 질서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 충분히 예측되죠. 이 정도면 예측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아니고. 3번 별표 17 하목과 거목은 정당한 광고 홍보할 손님을 깨어드리는 행위를 보아서 금지를 하고 성, 혼인, 가족제도, 민감한 표현 담긴 선량한 미풍 양성에 해친다는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식품 접객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따라서 법 44조 1항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 영업을 하는 사람 있지. 택시 영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품 접객 영업하는 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봐야 된다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다. 알겠어요? 영업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안다.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고 살짝 헌법 냄새가 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식품위생법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영업 형태, 고객 이용 형태 등의 현실적 그래 식품위생법 장사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행정청이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기술적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전체적 기준 개요는 법률이 정하고 대강 정하고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취소를 관한 행정소의 계속 중에 처분의 근거 법령인 시행규칙, 위헌성, 위법성을 들어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취소성을 제기해놓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뿐이지,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뿐이지, 그러한 행정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얻다가요, 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법원에다가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법원, 우리가 뭐예요? 행정소송의 한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법령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저런 거 물어보려면 뭘로 가야 돼요? 저런 거 물어보려면 헌법소원 심판 가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런 얘기고, 요 40번 같은 경우에도요, 40번도 거의 헌법 내용입니다. 헌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시면. 이거 너무 많이 좀 겹칩니다. 헌법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